자, 이번 시간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네 명의 과학자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어, 얼굴을 알만한 사람들이 좀 있죠. 자, 첫 번째 이 사람은 음, 티코 브라입니다. 유광 관측, 즉 큰 각도기를 이용해서 6분의라고도 하고 4분의도 있는데 큰 각도기를 이용해서 별의 위치를 이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성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자료를 거의 평생을 통해서 남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요하네스 케플러 티코 브라헤의 잠시 동안 이제 그 제자가 되면서 그 티코 브라헤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행성들의 운동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어봤을 케플러 제 1법칙, 2법칙, 3법칙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3법칙은 P제곱분의 A 3승은 K라고 하는, 즉 행성의 주기와 공전궤도 반지름의 제곱과 3승을 한 값은 태양을 도는 모든 행성은 똑같고 또 목성을 도는 모든 위성끼리는 똑같다. 뭐 이런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밝혀냅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되게 유명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그런 일화도 있고 또 관성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생각했던 과학자입니다. 그 이후에 뉴턴이 고전역학을 완성하게 됩니다. 뉴턴이 고전역학을 완성했을 때 아주 중요한, 뭐 F는 MA도 있지만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제 알아내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케플러가 만들어낸 어, 케플러 제3법칙, 조화의 법칙 위에서 언급한 요식이 쓰입니다. 케플러가 이 식을 경험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뉴턴이 또 새로운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어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어, 뉴턴은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그냥 사과가 떨어지대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왜 떨어질까를 고민하게 되고, 뉴턴은 또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냐? 자, 뉴턴은 구심력이라는 물리에서 배우는 어려운 개념을 생각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속 원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는 어, 힘은 이 중심 방향으로 R분의 mv 제곱이라는 힘의 크기로 중심 방향으로의 구심력이 있어야지만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뉴턴은 밝혀냅니다. 자, 그런데 사과가 떨어지는 것도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죠. 또 달이 지구를 도는데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때는 이제 타원궤도인 걸 잘 몰랐고 또그 거의 원궤도였기 때문에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될 때 역시나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 구심력이. 뉴턴 생각은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하니까 R분의 mv 제곱을 통해서 운동을 이야기했는데, 사과는 뭐 가만히 딱 떨어지니까 이거는 과연 무슨 힘인가 했지만 둘의 힘의 방향이 같다라는 걸 생각해서 어, 이 달이 등속 원운동하는 구심력이 실제로 사과가 그냥 떨어지는 그 힘과 같은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식 뉴턴과 만유인력이라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 이 구심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케플러가 이야기한 조화법을 또 적용했을 때 나오는 마지막 요식,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드디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완성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죠? 모든 물체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인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빅뱅 우주론을 하는데 왜 뉴턴의 만유인력 이야기가 나오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다음에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말이 맞다, 뉴턴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달의 구심 가속도를 구하고 그 구심 가속도는 지표의 9.8m/s 제곱의 중력 가속도보다 거의 이제 거리가 60배 먼 곳에 달이 있기 때문에 그 달의 구심 가속도가 지표의 9.8에 60의 제곱이니까 r 제곱이니까 그죠? 60의 제곱이 3600분의 1의 크기라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번 증명해 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말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왜 우주론과 관련이 있을까?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자,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후대의 사람으로 아주 큰 고민에 빠집니다. 뭐냐? 별들 사이에도 뉴턴이 말한 중력이 작용하니까 별들도 점점 가까워져야 된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도 가까워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천문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인슈타인이 생각에서는 은하라는 개념도 아직까지 모를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은 여기서는 별이 아닌 겠습니다. 그러면 은하가 서로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아인슈타인은 생각합니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면 분명히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지는 반대 방향으로 미지의 에너지가 있다. 미지의 힘이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주상수라고 명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표에 사과가 딱 있으면 사과는 떨어져야 되죠. 하지만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가까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생각에. 그 말은 사과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처럼 이제 은하들이 서로 만유인력이 없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은 이 반대 방향, 은하가 당기는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을 것이다. 사과가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건 분명히 반대 방향, 중력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바로 우주상수라고 합니다. 나중에 근데 아인슈타인 이거를 되게 후회했다고 이제 이야기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과가 왜 안 떨어질까? 우주가 왜 은하가 왜 안 뭉칠까? 이거를 이 반대 방향으로의 어떤 중력 반대 방향으로의 미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똑같은 모습을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우주상수가 필요한 게 아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수학적으로 전개해 봤을 때 우주가 팽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이야기합니다. 우주 팽창을 처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프리드만 생각은 이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은하가 서로 가까워지지 않는 것은 사과가 이렇게 가만히 떠 있어 보이는 것은 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하들이 서로 모이지 않는 것은 사과를 엄청 세게 던졌을 때 위로 올라갈 때는 속력이 빠르겠죠. 그러다가 속력이 점점 줄어서 어느 순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주가 팽창을 시작해서 그 속도가 중력 때문에 점점 느려지겠죠. 그 뉴턴이 말했던 만유인력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 이제 거의 정점에 갔으니까 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근거는 있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팽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과가 떠 있는 건 금방 말한 것처럼 던져 올려가지고 중력이 있지만 밑으로 그 중력 때문에 속도가 점점 줄어서 떠 있어 보이는 게 아닐까. 잠시나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팽창을 처음 이야기하죠. 하지만 프리드만은 일찍 어린 나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38세인가 돌아가시게 되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연구가 이제 확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따 나오지만 프리드만의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가모브입니다. 가모브.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드만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블 엄청 유명한 사람이죠. 허블 망원경 지금 나사에서 올려서 가시광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이미지 중에 아주 괜찮은 이미지들은 대부분 허블 이미지입니다. 자, 이 사람은 외부 은하를 관찰합니다.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성운이냐, 밖에 있는 또 다른 외부 은하이냐, 뭐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 은하들을 관측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 은하가 우리 은하가 여기 있으면 여기도 은하가 있고 여기도 은하가 있고 여기도 은하가 있고 거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은하 안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변광성은 밝기에 따라서 변광 주기가 밝기가 변하는 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기만 측정하면 그 변광성이 실제로 얼마나 밝은 변광성인지 알게 되고 그게 또 얼마나 밝게 보이냐는 것은 거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은하의 거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허블은 그 은하의 각각 은하의 거리를 다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엄청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 도플러 효과 들어봤나요? 도플러 효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렌 울리는 앰뷸런스가 나에게 다가올 때 왜용 애용 하는 소리가 더 다가오면 고음으로 들립니다. 음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진동수가 커진다는 말이고 파장은 더 짧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용 왜용 이런 소리가 더 음이 높아집니다. 왜용 왜용 이렇게 들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나를 지나쳐 가지고 멀어지게 되면 에용 에용 이 소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나는 소리가 음이 내려갑니다. 파장이 길어집니다. 진동수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소리가 낮아지는 거죠. 에용 에용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은하는 그 은하에서 나오는 특정 파장이 더 짧게 보이고 멀어지는 은하는 그 파장이 더 길어지게 보이는 게 도플 효과입니다. 그런데 은하들이 이제 불규칙하게 움직인다면 다가오는 것도 있고 멀어지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은하들이 전부 다 멀어집니다. 이상하죠? 전부 다 멀어진다? 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금방 말했던 것처럼 어, 우주 팽창을 관측적으로 증명합니다. 외부 은하의 적색 이동 현상, 이게 바로 도플러 효과에서 파장이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파장이 짧아지는 것을 우리는 청색 이동, 청색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은하들은 적색편이, 적색 이동, 즉 파장이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보세요. 여기 점이 9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점을 우리 은하로 생각할 때 은하가 이렇게 되어야지만 크기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크기를 은하의 크기는 또 똑같이 그려야 되겠죠. 은하의 크기가 커진 거 아닙니다. 은하 사이의 거리만 멀어집니다. 공간만 팽창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볼 때 모든 은하가 멀어진다는 말은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뭐냐? 공간 자체가 멀어지는 거지 하나의 은하가 여기서 멀어진다고 하면 다른 은하가 더 이상 더 멀어져야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죠? 그러려면 공간이 팽창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는 1번 은하가 볼 때 2번 은하가 멀어지는 게 이만큼이죠. 하지만 3번 은하는 2번 은하보다 더 많이 멀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멀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통해서 허블이 결론 지은 우리 허블 법칙이라 부르는데 VNHR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차 함수 알고 있죠. 이제 y는 ax 할 때 이제 a가 바로 기울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h는 허블 상수로 해서 기울기고 우리가 r이 있으면 그 r 즉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라는 말입니다. V가 속도거든요. 그래서 허블은 이런 그래프를 이제 발표합니다. 논문에서.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져 가는 속도가 더 커진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려면 하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뭐냐면 공간 자체가 팽창해야지 모든 은하, 각각의 은하에서 봐도 모든 은하는 서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허블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 모든 우주가 팽창하네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 우주가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이렇게 팽창한다는 말이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분은 한스 베테란 분입니다. 이분은 요 뒤에 보면 식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시에노 수단이라고 해서 이제 수소가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PP 반응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배웁니다. 자, 보면 우리가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이 되는데 그 질량이 다릅니다. 헬륨이 하나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성되는 남는 질량이 즉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나온다는 말을 이 한스 베테는 하게 되고 이게 바로 태양의 실제 에너지원이다. 해서 태양의 수명이 이제 주계열에서 약 지금처럼 100억 년 동안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 그림이죠. 이 식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에너지 등가,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라는 그런 식입니다. E는 mc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한스 베테가 에너지원을 설명하니까 자, 가모브 기억나나요? 아까 전에 은하가 이렇게 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지 않는 것은 이제 만유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지 않는 것은 팽창하다가 점점점 중력 때문에 그 정도가 줄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프리드만 일찍 돌아가셨다 했죠. 그 제자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가모브가 한스 베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스승님이 프리드만이 말했던 우주의 팽창 할 때 초기에는 엄청 뜨거운 우주였습니다. 그 뜨거운 우주였다면 수소가 헬륨 변했던 것처럼 만약에 한스 베트가 말했던 것처럼 그게 가능하다면 물론 이제 우주는 점점 팽창하면서 식겠지만 이게 빅뱅 우주론으로 모든 우주가 생겼다는 게 말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지 않았고 프라이멀 파이어볼이라는 제목 최초의 불공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가모브가 초기에는 아주 뜨거운 우주가 식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빛이 자유롭게 움직였다라는 요거는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게 정확히 뭔지는 이따가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예견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비가 3대 1이라는 질량비가 라는 것을 예견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바로 찾지 못했습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좀 더 하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어 이제 감호부는 프리드만이 돌아가시고 연력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라서 어 최초의 우주가 뜨거운 우주가 식으면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한스 베테가 말했던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것들이 특정 온도에서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비율이 식으면서 더 이상은 수소가 헬륨으로 변할 수 없는 온도가 되면 더 이상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질량 비가 3대 1쯤 될 거라는 것을 예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예견하고 이제 빅뱅 우주론을 이제 그때 이름은 프라이멀 파이어볼이라고 논문을 발표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또 잘 크게 믿질 않았겠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했던 이게 헬륨의 질량비가 0.2 이상하는 말인데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라서 알 필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가모부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저명한 과학자였던 프레드 호일이 음, 우주는 팽창하지만 시간과 끝이 영원히 존재하는 우주고 그게 바로 정상 우주론인데 무슨 말이냐면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우주 자체는 이제 커지는 거죠. 하지만 그 은하와 은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우주가 또 생긴다. 새로운 은하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상 우주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모브가 이야기했던 그 팽창 우주를 조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가모브가 이야기한 그 팽창 우주론 프라이멀 파이브를 보고 그러면 큰 펑 이론이라는 말이냐라면서 한 말이 영어로 하면 빅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화에 보면 빅뱅 하면서 뱅 하면서 이제 표현하죠. 그 말은 야 그럼 그게 큰 펑이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희한하게도 이게 이 팽창 우주론의 이름으로 그 후로 불리게 됩니다. 빅뱅, 팽창, 뭐 우주론 이렇게 부릅니다. 빅뱅 우주론.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요? 가모브가 말했던 두 가지 예견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헬륨 질량비입니다. 근데 수소헬륨의 질량비는 사실 빅뱅 우주론이어야지만 이 P가 딱 맞는 것은 사실 아니죠. 물론 예견해서 그 수치가 맞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지만 이게 결정적인 이제 어떤 증거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으로만 설명할 수가 있고 만약에 맞다면 정상 우주에서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된다면 정상 우주론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따가 설명하는데 우주 배경 복사는 무슨 말이냐면 3켈빈 온도 즉 절대 온도로 3K 우리가 보통 섭씨 0도씨 아우 추워 그러고 20도씨 따뜻해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절대적인 어떤 열의 양이 아니라 물이 이제 어는 거를 0도씨 끓는 걸 100도씨라고 우리가 편의상 정해놓은 섭씨 온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0도씨는 약 273 켈빈 온도 절대 온도로 273이고 그다음 20도씨는 293이 되겠네요. 켈빈 온도입니다. 즉 0K가 열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열이 없는 상태. 여러분도 배웠듯이 기체 하나하나가 만약에 0K가 된다면 전체가 이 기체는 부피가 없어집니다. 부피가 있다는 말은 기체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압력이 생겨서 팽창해서 부피를 이루는데 0K가 되면 즉 영하 273K가 되면 열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호부는 3K의 흑체 복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흑체 복사라는 말이 좀 어렵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3K라는 엄청나게 낮은 온도의 흑체 복사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이 3K의 아주 낮은 흑체 복사가 관측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결정적인지 보겠습니다. 이따가. 자, 그런데 요게 바로 이제 정리해 보면 이게 위에 이렇게 빅뱅 우주론이죠. 서로 멀어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상 우주론입니다. 요걸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드디어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증거인 우주 배경 복사, 즉 3켈빈 온도라는 정말 낮은 온도의 흑체 복사를 발견합니다. 누가? 펜지어스와 윌슨이. 요 뒤에 있는 이 안테나 그림이 상당히 이제
그림에 자주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흑체 복사를 발견한 장비인데 사실 이 둘은 대서양 너머에 있는 이제 그 TV 수신을 하기 위한 안테나를 만드는 공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 그 너머에서는 이제 전파를 받고 싶은데 문제는 잡음이 너무나 심하게 들리는 겁니다. 지지지하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없어지지 않는 잡음. 그러다가 우연히 인근 연구소에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애쓴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 어 모든 방향으로 하늘 방향으로 봤을 때 잡음이 들렸는데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가 아닐까? 라면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3K 흑체 복사라는 것을 이 사람들 설명하게 되고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K 흑체 복사가 뭔지 합니다. 자, 우리가 태양 같은 경우에 절대 온도가 6000K 됩니다. 태양에서 오는 이 빛은 우리가 볼 때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파장에 따라서 진동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파장으로 가정할게요. 이게 긴 쪽입니다. 특정 파장이 이렇게 아주 특정 파장에서 에너지가 세고 좌우로 짧고 긴 쪽에서 이제 그 절대적인 에너지가 적어지는 예쁜 모양의 흑체 복사와 유사한 이런 복사를 하는 게 이제 고온, 고압, 고밀도의 음, 기체에서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흑체 복사라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온, 고압, 고밀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별의 이제 중심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때문에 핵융합 에너지 때문에 이 가장자리에서는 기체들의 온도가 6000K라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냅니다. 그 에너지가 요 특정 파장에서 에너지가 가장 세고 좌우로 갈수록 그 양이 줄면서 아주 예쁜 볼록하고 옆으로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흑체 복사가 방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열 복사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흑체 복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별이 3000 켈빈 온도가 있다면 꽤 높죠, 이것도. 아까 봤던 요 6000K보다 흑체 복사보다 파장은 중심 파장은 좀 더 길어진 쪽으로 가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3000K 흑체 복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이 점점점 긴 곳에서 이렇게 피크를 이루는 흑체 복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낮으니까 그 표면에서 부딪히는 기체의 에너지가 작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제 파장이 긴 곳이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심 파장이 긴 곳에서 형성되는 이렇게 흑체 복사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체가 이제 예쁜 흑체 복사의 모습을 내려면 고온, 고압, 고밀도일 때 서로 충돌하면서 이 에너지들이 고르게 분포한다는 특징이 있을 때 흑체 복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펜지어스와 윌슨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3K의 흑체 복사입니다. 실제로 관측할 때는 한 5K 정도로 이제 관측되었지만 그것은 관측 정밀도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3K 객체 복사라. 3K란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온도가 너무나 낮은 실제로 영하 270도 정도인 즉 절대 온도로 3K인 열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의 우주 전체에 있는 그 기체들이 아주 띄엄띄엄 있는 기체들이 서로 부딪혀 가지고 아주 예쁜 이런 모양이 과연 나올까요? 3K. 아까 그렸던 6000K, 3000K, 3K라면 정말 작은 곳에 이렇게 볼록하게 작게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거의 뭐 6000K에 비하면 너무나 작겠죠. 이런 예쁜 흑체 복사 모양이 3K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모부는 우주 모든 곳에서 3K의 흑체 복사가 관측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온도, 실제 온도가 정말 낮고 거의 뭐 한 3, 4K 되지만 거기서는 흑체 복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모부가 말했던 것은 딱 한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주는 어땠나요? 뜨거운 프라이멀 파이어볼입니다. 아주 뜨거운 우주입니다. 빅뱅 이후에 38만 년 좀 지났을 때 우주는 지금 크기의 한 1000분의 1쯤 됐고 이때의 온도가 약 3000K, 우주 전체의 크기가 이제 지금의 약 1000분의 1로 보고 있는데 우주 전체 온도가 3000K입니다. 뭐 그냥 좀 이제 온도가 낮은 별의 표면 온도와 거의 같다는 겁니다. 엄청 뜨겁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요 순간에 물질과 빛이 분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이 38만 년 전은 더 뜨거워서 그 뜨거운 곳에서 나오는 빛은 물질을 때렸을 때 또 물질을 또 분리시키고 또 다시 거기서 빛이 나가고 또 그 빛은 또 다른 물질을 분리시키는 등등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정도로 센 빛이기 때문에 물질과 빛이 분리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8만 년 이후로 빛의 에너지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빛은 드디어 물질을 때려도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빛이 분리되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즉 우주가 투명해졌다. 그때 생긴 빛은 더 이상 물질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고 그때 생긴 빛은 지금까지도 딱 생긴 이후에 모든 방향으로 여기서 이게 그때 우주라면 더 이상 그때 딱 우주에 있는 빛은 모든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물질과도 이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드디어 처음 빛이 생겼단 말입니다. 우주가 맑게 개었다라고도 표현하죠.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는 처음 생겼을 때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3000K의 흑체 복사처럼 생겼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파장별로 이렇게 되는. 하지만 가모부는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38억 년 동안 이 빛은 팽창을 우주가 했으니까 우주가 팽창했으니까 팽창한 만큼 아까 전에 기억나나요? 도플러 효과. 멀어지고 있으면 아주 빠르게 멀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면 음이 낮아지는 것처럼 파장이 길어집니다. 파장이 길어진다는 말은 적색편이겠죠. 그래서 그 138억 년 동안 멀어지는데 그 멀리 있는 이제 입자들, 빛들은 아까 전에 허블의 법칙 기억나죠? V는 HR. R이 멀면 V는 엄청나게 빨리 멀어집니다. 그래서 적색 편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요 3000K에 처음에 생겼던 우주 배경 복사가 138억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구에 온다는 말은 적색 편이가 엄청나게 되었기 때문에 3000K의 흑체 복사가 아니라 3K의 흑체 복사처럼 보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3K의 온도의 흑체에서 오는 빛이란 게 아니라 3000K의 흑체 복사가 138억 년 동안 저 먼 곳에서 빠르게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3K의 예쁜 모양의 흑체 복사가 처럼 보일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3K의 흑체 복사라는 말은 실제로
정상 우주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3K 입자들이 고르게 흑체 복사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우주 전체에서 올 수도 없는 거고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가모브는 우주 초기에 아주 뜨거웠을 때 생긴 그 흑체 복사가 처음 생겼던 그 빛들이 지금까지 이제 진지 도달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뜨거웠지만 지금 왔을 때는 3K의 흑체 복사처럼 보일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상 우주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식었다. 흑체 복사가 식었다라고 해서 3K로 우주 배경 복사가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뭐 적색편이 되었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우주 배경 복사는 저 멀리서 오니까 3K의 아주 예쁜 아주 근데 중심 파장은 긴 흑체 복사가 온다는 거죠. 아주 뜨거웠던 3000K의 흑체 복사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파장이 길어진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정상 우주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실제로 이제 그 펜지어스와 윌슨은 흑체 복사 3K 중에서 뭐 2개 정도의 특정 파장에서의 에너지만 검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코비 위성과 WMAP 위성이 우주에 올라가서 우주 배경 모사를 정확히 측정합니다. 이게 코비와 WMAP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빨간색은 여기 보면 보이죠? 흑체 복사입니다. 까만색 점들이 바로 이제 코비 위성에서 찍은 이제 그 파장에 따른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2.74K 좀 더 정확히 하면 2.74K 흑체 복사와 거의 정확히 맞죠. 그 말은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정확히 맞다는 말이고 정상 우주에서는 절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우주에서 오는 이 3K, 2.74K의 흑체 복사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전에 말했던 코비 위성이 이전에 찍었던 우주 배경 복사를 쫙 펼친 모습이고 이제 모든 곳에서 오는 것들을 펼친 모습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후에 WMAP에서 측정한 더 정확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은 200 마이크로 K 차이입니다. 요거는 플러스 200, 마이너스 200. 마이크로가 얼마죠?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 말은 2.74K보다 더 밑자리에서 차이가 날 뿐이지 아주 등방성 있는 우주 배경 복사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더 정확한 내용은 또 다음에 한번 더 보기로 하고 역사를 통해서 이제 빅뱅 우주론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곧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